자,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경로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상 3차 당식, 5차 당식,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에 뭐 다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한데, 패스 플래닝의 의미, 패스와 트래젝토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항상 그런 거다 얘기를 했죠.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뭐 경로, 궤적, 트래젝토리라고 얘기하고, 형상만 보이면 경로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패스도 그냥 트래젝토리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조인트 스페이스와 카테시안 스페이스의 개념. 그다음에 타스크 스페이스, 엔드 팩터의 작업 공간이죠.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 트래젝토리의 변환, 그리고 인버스 키네매틱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궤적 트래젝토리 플래닝의 기초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했었는데 결국에 핵심은 어떤 이 모니플레이터의 메커니즘 구조상 키네매틱 콘스트레인트, 그다음에 다이나믹 콘스트레인트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일반적으로는. 네, 왜냐면 이제 조인트의 모션 레인지가 있잖아. 우리 사람도 엘보가 이 반대로는 안 꺾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안 꺾이거든. 이 안쪽밖에 안 되잖아, 이거. 그죠? 그리고 리스트도 이 범위가 있잖아. 이렇게 리스트의 조인트의 범위가 있거든. 근데 이제 엔드 팩터의 작업 궤적을 따라가는데 역기과 걔가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뭐 훨씬 더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동 범위를 넘어서는 솔루션이 나온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머니플레이트도 실제로 그래요. 머니플레이트도 예를 들어 조인트들이 막 300수도 빙빙 도는 게 아니에요. 다 제한이 있습니다. 모션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플래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인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펌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예, 그냥 뭐 모든 조인트는 360도 그냥 아주 자유롭게 회전한다는 가정하에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기구학적인 구속 조건, 메커니즘의 어떤 구조적인 그 조건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력학적인 구속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액추에이터의 가속 능력이죠. 가속 능력. 그게 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해소됐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가 스트롱 이너프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다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키네매틱 콘스트레인트, 메커니즘의 어떤 구조적인 제한 조건이 없다. 이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다이나믹 플래닝이다, 뭐 키네매틱 플래닝이다 그런 용어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키네매틱 플래닝이라는 말,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플래닝이라는 말,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개념들이 이제 플래닝에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학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걸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이렇게 엔드 팩터가 어떤 라인을 트래킹하는 문제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등간격이잖아요. 등간격이라는 건 뭐예요? 등속 운동이라는 거예요. 등속.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간격이 좁았다가 확 넓어지 이게 뭐예요? 가속, 감속 이렇게 되는 거죠. 가속해서 감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어떤 스타팅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에서의 어떤 트래킹 에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스무드한 궤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이제 시간이야. 시간인데 여기 어떤 A 포인트에서 이렇게 B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쭉 옮긴다고 할 때 B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속이면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등속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1.3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가속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가속해서 이렇게 이건 이제 등속, 이건 이제 가감속.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제 3차나 5차 당식으로 이제 보통 플래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차이를 알겠죠? 다항식 궤적은 이렇게 가속해서 쫙 들어가는 이런 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조건의 위치 속도, 그리고 최종 조건의 위치 속도, 이 조건이 주어지면 4개의 경계 조건에 의해서 그 다항식의 그 코에피션트, 개수 4개가 결정되는 거죠. 5차 다항식이면은 그 가속도 조건, A 포인트에서의 가속도, B 포인트의 가속도, 보통 가속도는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들어가길 원하죠. 그러면 이제 5차 다항식 궤적이 또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XY 평면 좌표상에서 지금 어떤 라인을 이렇게 트래킹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AX 플러스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 좌표를 이렇게 되는 거지. C0 플러스 C1T 플러스 C2T 스퀘어 플러스 C3의 T3. 이렇게 3차 방식으로 결정하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럼 Y 좌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X 집어넣으면은 YT는 AXT 플러스 B로 결정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 이제 머니플레이터의 원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지. 네. 네, 3차 방식, 5차 방식의 필요성. 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뭐 사실상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식 솔루션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뭐 근데 요게 초기 속도를 여기 이제 세타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 X가 됐든 Y가 됐든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초기 속도, 그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만약 정지 상태로 들어간다면 이건 이제 0이 되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타 닷 T0에서 세타 닷 T 파이널 세타 닷 000인 경우인데 요 솔루션은 지금 그 초기 속도가 0인 걸 가정한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초기 속도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C1이 0이 아닐 것 같은데 아마 금방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다 조건 4개를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개수 4개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제 개수들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항식 궤적이 다항식 궤적은 보통 이렇게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세타 뭐 특정 조인트의 모션에 대한 그뭐 다항식 궤적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는 어떤 라인 그 직선을 따라가는 x 방향 궤적 또는 y 방향 궤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위치죠. 위치 궤적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 시간을 볼 때. 그러면은 요거에 대응되는 속도 궤적은 만약에 0속도에서 출발해서 0속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3차 당식 한 번 미분 2차 당식, 그러니까 2차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쫓아간다면. 만약에 뭐 흔하진 않지만 속도죠. 초기 속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초기 속도를 가지고 최종 속도가 있을 수 있잖아. 최종 속도가 이렇게 어떤 최종 속도가 있다. 이렇게. 최종 속도, 초기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속도에서 출발해서 뭐 이렇게 만나는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올 수 있지. 그거에 대응되는 또 이 위치 궤적은 역시 3차 다항식 궤적이 나오겠지만 이 개수가 변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성을 갖는 그 메커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외부에서 힘이 딱 가해지면 처음에 가속하면서 가속이 필요하잖아요. 가속해서 이제 어떤 도착점에 들어갈 때는 감속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걸 일정한 속도로 그냥 쭉 간다. 이건 이제 그 이너셜을 갖는 그런 메커니컬 시스템에는 뭐 합당하지 않은 궤적이 된다 그런 얘기죠. 물리적으로 가장 타당한 궤적은 이렇게 다항식 궤적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5차 다항식은 여기 이제 가속도 조건을 하나 더한 거죠.
보통의 경우는 0이지. 영수. 오차당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건 이제 가속도 조건을 넣는 이유는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가속도가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 얘기 뭐예요? 3차 당식 같은 경우는 이 파이널 포인트에서의 가속도가 꼭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 그 무슨 얘기냐면 도착점에서의 가속도가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이른바 저크, 가속도의 변화를 느끼게 돼 있거든. 이러면 이건 이제 비이클 같은 경우는 좋지 않죠. 비이클 같은 경우는 저크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건 승차감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밀 제어 같은 경우에도 이 저크 문제가 있으면은 그뭐 파이널 포인트에서의 그 위치 이제 오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크론 수준을 따지는 이런 정밀 제어 문제, 그런 문제는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3차 당식 정도만으로도 거의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카테션 스페이스에서 그 궤적 트레저토리를 플래닝한다고 할 때 어떠한 그 스테이트, 어떠한 변수를 플래닝할 것이냐, 그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그 미션에 따라서 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플래닝 해야 될 그 스테이트들을 보면 일단 위치도 이제 x, y, z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 물론 이제 위치와 속도는 이렇게 서로 이거 미분 관계가 있고 이건 서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대응돼야 되죠. 예, 위치 궤적과 속도 궤적은 서로 미적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건 물리적인 구속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그 자세, 그다음에 그 자세에 대한 레이트, 속도, 레이트. 이것도 서로 이제 미분적분 관계로 서로 이게 일치시켜 줘야 되는 거죠. 뭐 미션에 따라서는 이제 그 위치도 X, Y, 뭐 평면 운동인 경우면 지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 평면 운동인 경우에는. 평면 운동인 경우는 무조건 지축이 다 빠질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평면 머니플레이터다. 평면 머니플레이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머니플레이터가 어떤 이런 포인트를 이렇게 예를 들면 트래킹을 한다. 그러면 얘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도착을 이제 하겠죠. 네? 이게 별로 안 좋은데 도착을 할 텐데, 이럴 경우에 일단은 그 XY 포지션, 그죠? XY 포지션에 대한 플래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 이제 이럴 경우에 일단 트링크면 이제 그 자세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지. 그러니까 이제 엔드 팩터에다가 어떤 자세를 부여하려면 최소한 링크가 3개는 돼야 되는 거지, 3개. 3개. 3개는 돼야 됩니다. 그림을 참, 그러네. 예. 트링크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X, Y 포지션 외에는 더 이상 플래닝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스테이트에서 선택적으로 그 초기 조건, 초기 위치, 최종 위치 또는 초기 속도, 최종 속도, 초기 자세, 최종 자세, 초기 RPI 레이트, 최종 RPI 레이트. 보통 이제 그 보통의 경우는 이런 그 속도는 보통의 경우는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도착하지. RPI 레이트 마찬가지죠. 이게 각속도 같은 경우도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도착하는 게 보통의 경우지.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 출발할 때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도는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의 경우라는 거지. 근데 일반화 한다면 속도도 초기 조건과 최종 조건을 가질 수는 있다. 네. 그래서 그 중간 경로, 이 중간 경로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궤적을 우리가 3차나 5차 방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로봇 제어 문제에 따라서 그 속도 경로, 위치 경로, 자세각, 그다음에 각속도 궤적을 선택적으로 플래닝한다. 그리고 매니플레이터의 자유도에 따라서 조인트 스페이스 경로와 태스크 스페이스의 그 궤적의 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로봇 제어라는 것은 타스크 스페이스 궤적에 대해서 조인트 제어를 위한 조인트 스페이스 궤적을 역기과학이 되는 거죠. 역기과학 솔루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역기과학을 이용한다. 속도 궤적 같은 경우는 자코비안 관계를 이용해서 조인트 속도 궤적을 결정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자코비안 인버스에 의해서 속도 궤적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속도 궤적을 어떤 그 데이터를 갖다가 실시간 적분해서 오일러 적분 같은 거 이용하죠. 조인트 궤적을 또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조인트 궤적을 조인트 서버에 기준 명령으로 인가함으로써 우리가 그 조인트 스페이스 컨트롤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엔드 이펙터의 작업 경로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전에도 나왔던 그림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스릴링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이제 각 조인트에다가 토크가 들어가면 관절 모터 토크죠. 모터가 들어가면 이제 모션이 일어나겠잖아요. 모션이 이제 첫 번째 조인트, 두 번째 조인트, 세 번째 조인트 이제 모션이 일어나고 이 조인트 모션에 의한 결과가 얘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기구합이지. 조인트의 모션에 의해서 엔드 이펙트의 모션이 결정되는 거지. 그게 전기구합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런 로봇을 버추얼 로봇 이른바 이제 버추얼 가상의 로봇을 버추얼 머니플레이터 버추얼 로봇 머니플레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하라고 했지. 그게 이제 어떤 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 되는 거지. 이런 폼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열린 미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링크 조인트가 3개인 3링크 머니플레이터면 2차 미방이 3개, 열린 미방이 3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H 이너셜 매트릭스가 3x3가 나오겠죠. 3x3.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토크는 3x1 벡터가 될 것이고 그래비티 텀도 이제 3x1 벡터, 이것도 3x1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뮬레이션 모션 시뮬레이션 하다는 얘기는 어떤 그 토크 인풋에 대해서 조인트 모션을 이제 수치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이게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죠. 어떤 조인트 토크를 가해지면 그거에 따라 모션이 발생하는데 그 모션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이 미분 방정식을 열린 미방을 이제 정확히 말하면 비선형이죠. 비선형 열린 미방을 이걸 이제 수치 적분하는 거지. 이걸 수치 적분. 수치 적분해서 각각의 매 순간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여기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에서 보통 알고리즘을 RK4 논지크타 4차 뭐 알고리즘 여러분들 뭐 수치 해석이라든지 또 다른 과목에서 이제 논지크타 알고리즘을 수치 적분에 한번 해본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만약에 해보지 않았다면 여기 로봇공학에서 어떤 그 수치적분, 미방에 대한 수치적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면 뭐 다른 어떠한 미방이 주어져도 그건 이제 미방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개념은 동일하죠.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이 이제 머니플레이터가 아니라 어떤 뭐 이런 멀티바디 머니플레이터가 아니라 뭐가 됐을 수도 있죠. 뭐 비행체 같은 경우는 에어리얼 비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한 강체이긴 하지만 플라이트 다이나믹 모델에 의해서 또 플라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라운드 비클 같은 경우도 또 어쨌든 그 모션에 대한 어떤 미분 방정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수치적분해서 어쨌든 그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각각의 그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 조인트 모션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엔드 이펙터의 모션 엔드 이펙터의 여기 선속도 각속도를 출발했지만 결국 이제 이 엔드 이펙터가 선속도 각속도를 가지면서 어떠한 경로를 따라가겠죠. 경로를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위치와 자세를 가지고 근데 이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자세는 엔드 이펙터의 선속도 각속도와 서로 대응되는 거죠. 미적분 관계로 미분 관계, 적분 관계로. 그지? 속도의 적분은 위치가 되고 위치의 미분은 속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매칭돼야 되지.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할 때는 네, 이거 뭐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2차 미방을 이런 형태로 바꿉니다. 이렇게. 네. 그럼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네, 가속도. 조인트가 3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세타 1, 2다. 이렇게 세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세타 1, 2다, 세타 2, 2다, 세타 3, 2다. 이렇게 이제 열림 미방을 이런 형태로 바꾸고 요거에서 이제 요걸 적분해 나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 여기 이제 F1, F2, F3 펑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세타 1, 세타 1 닷 뿐만 아니라 세타 2, 세타 2 닷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커플링 돼 있단 말이지. F2도 마찬가지, F3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타 1에 대한 그 적분을 수행할 때 그 매개 변수로서 세타 2, 세타 3의 변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론지코트 알고리즘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포지션과 그 벨로시티 어떤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치 적분한다는 의미는 어떤 초기치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 처음에는 가속도죠. 가속도, 그다음에 요거의 적분인 각속도, 그다음에 고적분인 각도 이렇게 이 스테이트들을 쭉 이제 구해 나가는 거지. 먼저 이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적분해 나가면은 요 간격은 이걸 이제 적분 스텝이라고 얘기하는데 적분 스텝은 보통 이제 0.01초 정도 또는 이제 0.001초 정도 뭐 요 정도 0.2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매 데이터를 이렇게 찍는 거지.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 수치 적분한다는 의미는 매 스텝마다 이 데이터를 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들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쭉 연결하면 이게 이제 결국 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게 되는 그래프 플롯을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얻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각도, 각속도에 대해서 6개의 스테이트가 구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인트 토크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제어를 하지 말고 일단 인풋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임의 함수로 이제 어떤 조인트 토크를 주면 처음에는 이제 인풋도 주지 말라고 했죠. 진자 운동이 바로 그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싱글 진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싱글 진자면 이렇게 진자 하나죠. 진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게 이제 2차 미분방 형식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초기각도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모션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조인트 토크가 없어도 이제 어떤 초기 조건에 의해서 초기 조건에 의해서 물론 이제 진자를 이렇게 놨다. 그럼 모션은 안 일어나지.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초기 각도를 이렇게 주면 적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중력이 작용해가지고서 이런 모션이 나오겠지. 점점 떨어지는 모션이. 그래서 이런 모션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이런 모션. 이런 진자 모션이 일어난다. 진자 모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는 거지. 이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지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수치적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임의 함수의 어떤 입력을 그래서 이제 어떤 스텝 인풋도 넣어줘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인 함수로 흔들어보도 보고 사인 함수로 흔든다는 게 뭘까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타우2, 타우3는 0이 이건 0으로 주고 첫 번째 조인트에만 궤적을 첫 번째 모터의 토크만 주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모션도 발생하죠. 왜? 다이나믹 커플링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토크를 어떤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의해서 스텝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어떤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정연파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 모션도 이렇게 정연파 형태로 흔들릴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실제 컨트롤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 버추얼 로봇을 만든다는 의미는 일단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토크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버추얼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내가 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액추에이터를, 이제 모델링 했어. 그럼 이제 모터를 한번 넣어보자. 모터 토크를 넣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션을 이제 확인하고, 이런 것이 충분히 검증됐다. 그럼 이제 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버추얼 로봇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RK4 적분할 루틴이 딱 완성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컴퓨터 속에 이제 가상의 로봇이 딱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라인을 트래킹하든지 뭐 서클 트래킹하든지 어쨌든 뭔가를 그게 제어 문제죠. 그 제어 문제를 위한 그런 이제 그거지. 컨트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그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지.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동력학 다이나믹 모델에서 수치적 분에 의해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이게 이제 에브리 샘플링 타임이죠. 뭐 샘플링, 뭐 적분 스텝, 에브리 그러니까 에브리 H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 등간격으로 시간 간격마다 이 데이터들을 구하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쭉 구해 나가요. 근데 이제 요 간격을 뭐 수치적분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인티그레이션 스텝, 적분 스텝이라고 얘기하고, 제어룹에서는 그걸 컨트롤 인터벌, 제어 어떤 그 주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센서 입장에서는 샘플링 타임이라고 얘기하거든. 센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센서에서는 이제 어떤 출력을 갖다가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그걸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서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 전달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센서 값을 뽑아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인트 모션은 쭉 흘러가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그 데이터를 뽑아내잖아. 이렇게. 샘플링. 그래서 샘플링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분 입장에서는 인티그레이션 스텝, 적분 스텝. 이제 컨트롤 입력의 입장에서는 그 컨트롤 인터벌, 그다음에 그 센서 입장에서는 샘플링 타임. 다 같은 거의 동일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적절한 이제 그 적분 스텝 H마다 어떤 데이터를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하면 이게 이제 결국 여러분들의 그 미방에 대한 수치적분 아웃풋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인트 모션을 구했으면 어떤 그 전기구하기에서 포지션 키네매틱스에 의해서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자세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빌라스티 키네매틱스에 의해서 엔드 이펙터의 속도와 알파 레이즈를 계산할 수, 이걸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스페이셜 머니플레이터에 대해서는 요 단계를 그대로 밟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면형 머니플레이터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투링크, 그다음에 뭐 3링크 정도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이 평면, XY 평면상에서는 지축의 모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축 포지션 0이 돼버릴 것이고, 그리고 XY 평면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게 좀 0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 0, 0, 이렇게 0, 0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3장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XY 포지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 이게 L1, L2, L3가 주어지면 그죠? 뭐 X라는 것은 L1, C1, L2, C1, L3, C1.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테이크메이도 있었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굳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형태로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포지션 킬로미터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결국 풀어보면 이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쭉 곱해가지고서 이 PXPY를 구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게 PXPY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평면형 머니플레이터는 어떤 자세 하나만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런 수직이나 수평에 대한 자세 하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 평면형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각각의 이제 그 조인트의 각도를 그대로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롤 피치 요 중에서 뭐 피치 하나만, 그래서 피치 하나만을 결정하면 그거로 이제
자세 하나, 롤 피처 중에서 한 개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평면형 머니플레이터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굳이 이렇게 어떤 자코비안 릴레이션십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이 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엔드 이펙터의 각국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예, 이 정도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4x4,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하는 것도 난 좋다고 봐. 왜냐하면 그게 어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플라나 머니플레이터인 경우에도 이렇게 2장에서의 전기구학, 3장에서의 속도 기구학식을 따라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하고 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슬라이드와 중복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궤적이 요거 머니플레이터가 방금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죠. ASP 포인트로 쭉 이동한다고 할 때 포지션 궤적과 밸러스트 궤적, 이제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리니어 밸러스트, 앵글러 밸러스트 중에서 이제 선택한다. 이거 선택하라. 여기서 미션에 따라서 선택. 어떠한 스테이트를 플래닝 할지는 선택적인 문제다. 비슷한 얘기죠. 역기과학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평면형 플라나 머니플레이터일 경우에는 이 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평면형 머니플레이터는 각속 자세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 롤 피치 중에 한 개, 피치 한 개.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머니플레이터일 경우는 이 관계를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 거죠.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플라나 머니플레이터는 이렇게 각속도 RPI의 관계를 따질 필요가 굳이는 없다. 그 다음에 조인트 포지션 컨트롤에 대한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플래닝에 의해서 또 역기과 솔루션에 의해서 이제 각 조인트에 대한 이제 어떤 이른바 기준 궤적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궤적을 트래킹 함으로써 이 조인트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멀티링크 머니플레이터인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는 전에 한번 있었지. 패스 플래닝에 의해서 엔드 이펙트의 트레지토리가 나오고 역기과학에 의해서 각각의 조인트 궤적이 나오죠. 조인트 궤적. 그럼 이 조인트 궤적이 어떤 각각의 조인트의 컨트롤 룹, 조인트 서버, 조인트 컨트롤 룹에 대한 기준 입력이 되는 거죠. 이 기준 입력. 레퍼런스 기준 입력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조인트 아웃풋이 각각의 이 커맨드를 팔로잉 함으로써 이 엔드 이펙터가 물론 이제 조인트의 아웃풋에 대해서는 포워드 키네매틱스 관계에 의해서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이 결정되겠죠. 이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이 아웃풋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이 이 패스 플래닝 단계에서 결정된 플래닝 단계에서 결정된 패스를 팔로잉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로봇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봇은 이거죠. 로봇 다이나믹스 열린 미방 수학 모델.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가상의 로봇이 된다 이거죠. 가상의 로봇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수치적 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수치적 분을 통해서 이 로봇을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U1, U2 이건 뭘까요? 각각 조인트 들어가는 입력인데, U1이라는 건 첫 번째 조인트에 들어가는 보통 제어 입력은 U로 표시를 많이 하죠. 네. 첫 번째 조인트에 들어가는 토크가 되겠지. R1.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어떤 디스터번스 입력을 같이 넣어줍니다. 제어 입력을 디스터번스. 디스터번스 입력을 넣어서 디스터번스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패스를 잘 트래킹하는 그런 걸 우리가 제어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드백 제어를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외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자동제에서 교과서적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지. 네, 각각 조인트에 어떤 그 의도하지 않은, 아니, 의도적으로 외란을 넣어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외란을 넣어줘도 그 패스를 잘 트래킹한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로봇 제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이 얘기는 뭐 다음 주에도 또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얘기도 했었죠. 조인트 스페이스 컨트롤, 타스크 스페이스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제 근데 이제 로봇 모니플레이터는 이제 센서가 조인트에 있기 때문에 조인트 컨트롤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타스크 스페이스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의 그 오차를 엔드 이펙터 타스크 스페이스에서 제어 오차를 직접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직접 피드백해서 조인트 제어 입력으로 또 이제 그 컨버전을 변환해서 이제 또 구성하는 방법론이 있거든. 예, 이런 논문은 꽤 많은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진 않죠.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조인트 제어라는 것은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 또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간접적인 제어잖아요. 조인트 오차가 누적돼서 그 엔드 이펙터의 오차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엔드 이펙터가 어떠한 그죠? 뭐 이게 뭐 서클을 트래킹 하든지 이게 기준계적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뭐 어떤 궤적을 우리가 트래킹하는 것이 이 조인트의 모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 항상 얘기하지만 조인트 모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조인트 제어가 퍼펙트가 됐다고 해가지고서 이 엔드 이펙터가 원하는 궤적을 퍼펙트하게 팔로잉 한다는 보장이 없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센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구적인, 구조적인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모델링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엔드 팩터에 대한 궤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그 엔드 팩터가 어떤 제어를 수행하면 이렇게 따라가겠지. 근데 이제 어떤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오차를 갖다가 이걸 이제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죠.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는 건데, 피드백 제어로서 이제 PD, 뭐 PID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타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에러를 직접 센싱할 수 있다면, 네, 타스크 스페이스 컨트롤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 타스크 스페이스에서 에러를 검출했다고 해도, 결국은 액추에이터는 조인트에 있잖아. 그럼 결국 조인트에 대한 제어 입력 결정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스크 스페이스의 에러를 직접 검출할 수 있다면 이 에러를 직접 역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룹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조인트 센서에 근거한 조인트 제어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죠. 네. 네, 이런 방법론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뭐 아까 시험 시간 정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거의 또 끝날 시간이 다 됐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번에 조금 슬라이드, 전에도 이걸 좀 넣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동제어에서 이런 내용을 학습을 했죠.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모델링 부분에서 이렇게 이른바 전달함수라는 개념, 뭐 수학 모델로서 전달함수, 그다음에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이런 블록 선도,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모델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이 어떤 이른바 플랜트에 대한 어디 갔냐? 이게 이상하네요. 예. 예, 여기 이제 전달함수 모델인데, 전달함수는 이제 어떤 미분 방정식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된 그런 어떤 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해본 거죠. 과도응답. 그리고 이제 그 과도응답에 대한 안정성 조건, 그리고 로스 스테빌리티나 뭐 이런 얘기를 따졌고, 그 다음에 강제응답에 대한 그런 얘기, 이런 거, 최저값 정리 이런 것도 계산해 봤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렇게 과도응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과도적으로 응답이 오실레이션 하다가 일정한 정상 상태로 보관을 들어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동지에서 학습을 해봤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플랜트에 들어가는 입력에 대한 출력, 이걸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제어기를 붙여봤죠. 제어기를 붙여서, 제어기인데, 제어기의 전달합서 보통 이제 KS로 표현하는데, P 또는 PD, PID, 이런 제어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LI에다가 적절한 어떤 개인을 곱해서 제어 입력을 인가해주면, 이 플랜트 출력이 이런 모양이죠. 플랜트 출력이 기준 명령 R이 만약에 스텝이다. R이 어떤 일정한 더 스텝 명령이다. 그럼 이 스텝 명령을 이렇게 어떤 그 과도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1이라는 게 이제 R이 이제 1인 경우다. 유닛 스텝 인풋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실제 출력 Y는 이런 모양을 따라가죠. 과도 구간을 지나서 점점 정상 상태. 약간의 정상 상태 고찰을 보이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그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조인트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 조인트, 조인트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n 번째 조인트에 대해서 각각의 조인트에 대해서 이러한 그 피드백절을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원하는 궤적을 팔로잉하는 그러한 로봇 제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디펜던트 조인트 컨트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인트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역기구학에서 나온 그 조인트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를 그러니까 남 신경 안 쓰고 말이 좀 이상한데 다른 조인트 신경 안 쓰고 내가 첫 번째 조인트야. 그럼 난 내 일만 할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인디펜던트 조인트 컨트롤의 개념입니다. 근데 다른 조인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각 조인트 서버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조인트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언뜻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근데 로봇의 첫 번째 조인트는 나머지 조인트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 조인트는 또 나머지 조인트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일 수가 없지. 다이나믹컬리 이제 커플링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컨트롤러를 그렇게 독립적으로 설계해도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인풋이 여러 개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변수 시스템이란 말을 해. 멀티룹. 이제 입력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멀티룹을 다뤄본 적은 없어요. 싱글룹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이 여러 개인 경우, 머니플레이터가 대표적인 경우지. 투링크 머니플레이터다. 입력 2개. 3링크 머니플레이터다. 입력 3개. 그럼 멀티 인풋이잖아.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조인트 출력, 멀티 아웃풋이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이모, 미모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런 경우에 그럼 이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변수 제어기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른바 최적 제어 방법이라는 겁니다. 최적 제어. 가장 흔한 것이 LQ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대학원 그 1학기, 대학원 특사 1학기 정도에 보통 최적 제어라는 과목에서 이런 걸 다루죠. 그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여기서 하진 않지만은 인디펜던트 조인트 컨트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조인트가 서로 어떤 동력학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독립적으로 제어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제어를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은 보장이 된다. 왜? 어차피 피드백 제어에서 각각의 조인트가 각자 자기의 궤적을 따라가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죠. 자꾸 그 다른 조인트의 모션에 의해서 방해를 받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동적인 어떤 커플링 현상에도 불구하고 자기 궤적을 자기가 따라가려는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피드백 루이 돌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로봇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어떤 이런 서로 어떤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에 그 어떤 그 커플링 그런
어떤 동적 현상을 고려해서 제어기를 설계하겠다. 그게 이른바 최적 제어라는 개념이에요. 중에서도 이제 LQ라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상식적으로. 최적 제어는 상당히 수학적입니다. 굉장히 수식, 매트릭스를 따지고 어떤 쉽게 얘기해서 매트릭스를 지지고 볶는 그런 일이 좀 많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뭐 배울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동제어 학습에서 이른바 근계적법이라는 거를 좀 배웠잖아. 그 다음에 주파수응답이라는 걸 배웠고 이제 이게 다름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지역이 개인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피드백 제어는 쉽게 얘기해서 에라에다 개인을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용학 실험에서 항상 내가 실험할 때 강조한 게 이거였는데 제어를 쉽게 생각하라. 제어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뭐 제어 이름 몰라도 된다. 자동 제어 안 배워도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막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에러만 검출할 수 있으면 매 스텝마다 에러만 검출할 수 있으면 거기에 개인은 뭐예요? 개인은 상수야. 요렇게 해서 입력을 넣어주면 이 룹이 순환하면서 이렇게 순환한다는 의미는 제어 주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샘플링 타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접근할 때는 수치 접근 스텝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한 바퀴 돈다는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룹이 순환하면서 이 출력은 이 기준 명령을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상수 이걸 이제 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이른바 설계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근계적법에서는 어떤 근계적을 그려서 항상 근이 이쪽 동네, 이른바 레프트 플레인에 존재하도록 그걸 보장하는 어떤 개인의 범위,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근계적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지. 그리고 이제 근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그 피지컬한 인사이트를 주죠.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계적을 딱 바라보면 이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어떤 과도응답의 형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게 이제 근계적을 배우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이른바 정연파 입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응답을 구한다는 얘기인데 이 주파수 응답이 중요한 것은 이 선형 시스템에서 이 어떤 임의 입력을 어떤 그 정연파의 조합으로 이제 어떤 그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른바 이제 파워 스펙트럼 또 프리에 시리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임의의 입력을 정연파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주파수 응답의 개념이죠. 그래서 주파수 응답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어떠한 입력이라도 어떠한 주기적인 그 함수라도 우리가 정연파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그 프리에 시리즈의 개념이 그거죠. 그게 참 수학의 위대함이지. 나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감탄을 하거든. 프리에 시리즈가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는 게 가능했고, 이 주파수 응답에 대한 개념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수많은 그 공학적인 그런 솔루션들이 해결된 거거든. 이른바 전자공학이 가능한 것이고, 제어공학이 가능한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자동제어 과목에서 이제 다뤘다는 조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저기 뭐야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요거는 조금 더 리뷰를 합시다. 요 PID 제어 뭐 간단하지만 PID 제어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요건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응용학 실험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실제 모터 제어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왜 이 개념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어떤 디지털 제어 어떤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한 어떤 디지털 제어라는 것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죠. 실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컴퓨터에서 그 어떤 제어기를 구성하려면 이른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기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디지털 제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수치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어 입력을 인가하고 센서 값을 받는 요 개념 자체가 디지털 제어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치 제어, 여러분들 여기 수치적분을 다 컴퓨터에서 하잖아요. 컴퓨터라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적분도 매 스텝마다 어떤 입력을 만들어내고 센서 값을 받고 그런 개념과 어떤 일이 통하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적인 인터페이스는 없더라도 이 개념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넣은 거거든.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내용은, 예, 그 강의 슬라이드는 뭐 이번 주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뭐 질문 있을까? 교수님, 음, 아까 안 들어오셨던 분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 날짜 그래?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11월 11일 오후 4시, 6시, 7시, 9시. 누군지 모르지만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기억하세요. 빼빼로데이. 네, 됐죠?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어떤 피드백 제어에 관한 것이 됐든 어떤 이러한 뭐 기과학적인 내용, 동풍력학적인 내용이 됐든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이제 그 공부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다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내 경험상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제어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생각이 드네. 자, 오늘은 그러면 질문 있을까?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